보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의장님 말씀 후에 강강미식 과장님이 상세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장님께서 있는 말씀과 더불어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 의장활동 하시느냐고 너무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 시간에 농촌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요번 그 드림팜랜드는 우리 제천시에 향후 6년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시가 짊어져야 되는 우리 김대중 의원님 말씀하신 코끼리가 될지에 대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잘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항 의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천시 건강미식과장 보고입니다. 금일 보고는 지난 4월 11일 용역주간 보고회 개최 이후 4월 20일 오전 시의회 간담회, 오후 전문가 자문회의, 5월 1일 청년들 친환경 영농조합 2차 의견 수렴, 5월 9일 청년동 통장협의회 의견 수렴,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수행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견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용역 최종 보고회로서 과다한 예산 소요 및 시설 후 운영 부분 문제제기, 타당성 검토, 다양한 테마 및 콘텐츠 부족 등의 시의회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보완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 보고에 앞서 변경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자의 면적을 당초 64만 4,357제곱미터에서 약 29,000제곱미터를 축소해서 총 61만 5,406제곱미터로 재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생태과학관을 기본 계획에서 제외하고 슬로푸드 미래교육원 위치를 조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1,648억에서 231억이 축소된 약 1,417억으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면적 재설정에 대한 보상비 감소 및 개별 단위 사업의 규모 축소에 의한 것입니다. 더불어 제천 시민 495명, 외부 관광객 525명 등 총 1,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 재설정 검토하였으며 연간 유지비를 고려한 사업성 검토 및 관리 운영 계획을 상세 검토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제천시의 부담 해소 및 실현 가능한 위탁 및 자연 민자 유치 추진 계획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하였습니다. 금해 추진 중인 종합계획 수립 영역은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로서 향후 특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그리고 시설 계획 수립 등 2단계 추가 과정을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하며 금일 2차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단계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책자문단 등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검토를 지속 실시하고 더불어 지역 주민 및 지역 기업, 나아가 제천 시민 전체가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공청회 및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약 설문 마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상세 계획에 대해서는 주 한국종합기술 정은주 부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운영 계획 및 타당성 검토 부분은 공동 이행 방식으로 과학을 수행하고 있는 주 누리넷 문승용 박사께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 올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종합기술 정은주 부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25일 날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중간보고 때까지 이루어진 내용들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기대해 주셨던 의견들 잘 수렴해서 저희가 좀 더 보완한 사항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자료가 여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설명 없이 유인물로 좀 가능한 부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장에 걸쳐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한 사항과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사업화할 건지 그리고 저희가 사업성 검토한 결과가 어떤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업 배경의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 원도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바가 되겠고요. 아까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 규모가 좀 전에 저희가 보고 드렸던 부분보다 좀 감소했습니다. 61만 5천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년도 2028년도를 두고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인데요. 지금 한창 입주꽃 짙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다녀가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주변 농경지를 이용해서 입주꽃 단지와 장꽃 터널들이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보시는 빨간 선을 보이는 대상지에 기존 현황들을 잘 반영하여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25일날 시의회 간담회를 마치고요.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 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더 추가적인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들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의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11일날 중간보고를 드렸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25일날 시의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그 해당 전문가 자문들을 좀 모셔서 의견을 더 들어보았고요. 5월 11일부터는 그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약 1,02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유임으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크게 내용은 좀 그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컨텐츠를 좀 독창적으로 지역색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이 큰 사업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유지관리비 그 운영관리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서 후속 사업에서도 계속 다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해당 내용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지역 주민들은 대외적으로도 제천시는 청정 호반도시로 이해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의임지, 청풍호, 박달재가 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은 내부, 외부적으로 모두 자연공간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천 의림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산책이나 휴식을 목적으로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이렇게 다녀가고 계셨고요. 초록길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외국 분들 아직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여쭤봤을 때는 산책과 휴식을 위해서 초록길을 지금 도보를 이용해서 방문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초록길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을 때 시민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공원 녹지라든지 그리고 시민 여가 체육공간 정도로 이해를 더 많이 하고 계셨고요. 앞으로 이 초록길이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휴양 휴식 공간, 그리고 자연을 체험하는 공간, 그리고 의림지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 유산 보존 공간으로 자연 체험이라든지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신다 그러면 1박 2일 정도로 오시겠다라는 의견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길 드림팜랜드를 조성한다 그러면 시민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약 56% 이상이 조성 단계든 운영 단계든 참여를 하시겠다라고 하셨고요. 참여가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그 사연을 여쭤봤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조성 단계든 운영 단계든 시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더 모색해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저희들도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부분은 지금 의림지들과 초록길 광장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2028년도를 목표로 보시는 것과 같이 총 6개의 마을을 가지고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드림팜마을, 의른지뜰마을, 상상마을 총 6개 마을은요 각각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 입구 부분에 있는 드림팜마을은 입구 공간으로서 보시는 이미지와 같은 입구성을 강조하는 시설들로 좀 배치를 해보았고요. 이어서 의림지뜰마을은 의림지와 이 농경문화유산을 잘 살린 그런 농경문화 테마파크로 지금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상상마을은 좀 문화활동이, 그다음에 휴식이 좀 수반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해 보았고요. 의림지 쪽 앞쪽에 있는 스마트팜 마을에는 6차 산업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연구와 그리고 경관 농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해 보았습니다.
다음 슬로우 마을에는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환경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체험시설과 그리고 드립한 캠프라고 해서 숙박시설도 저희가 계획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리스 마을은요, 제천이 제일 잘하는 한방 치유 천연물 산업들과 연계해서 관광 유시뿐만 아니라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계획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들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저 대상지가 2.2km로 남북 방향으로 장방향으로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계 열차를 보시는 바와 같이 5.5km 계획을 했고요. 6개 역을 중간중간에 지금 설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직선 구간으로 되어 있는 초록길은 저희가 축제들과 연계해서 퍼레이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도로 인해서 단절된 구간들은 에코 브릿지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공간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상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6개 진입로를 계획했고요. 진입로마다 주차장을 배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화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의림지에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악극이라든지 농악놀이 등을 기존의 공연예술진흥재단이라든지 농악보존협회 등과 함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의림지를 통한 그런 자부심을 부치해드리고요. 관광객들에게는 연중연시 항상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전통 공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세 분야가 모두 다 되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설 공연을 저희가 특화 계획을 한번 좀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상진에 저희가 의림지 물길을 재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너무 평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농경지 중간에 의림지 폭포를 설치해서 공간에 어떤 볼륨감도 좀 제고하고요. 생명력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상지가 좀 평면적이기 때문에 좀 높이 올라가면 시야가 되게 높이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대뿐만 아니라 플라이 제천이라고 해서 열기구를 도입해서요, 좀 이색적인 체험기를 제공해서 좀 차별화를 동원하고 이런 열기구 내에 광고 같은 걸 게재해서 부가적인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특화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시위회 때도 물길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것을 좀 말씀 주셨는데요. 물길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길 지원하기 위해서 공문서들을 찾아보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물길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계획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림지를 중심으로 대상지 내에 물길을 재현을 했고요. 이 부분들이 하소천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물길은 기본적으로 생태수로 형태를 좀 가지도록 저희가 규정을 하였고요. 또한 단순히 이렇게 생태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길을 생태적으로 보전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좀 다양하게 두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좀 생태적인 측면에서 생태 연못과 개구리 dun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설치했고요. 특히 의림지 밑부분에 있는 생태 연못은 저희가 순체 연못이라고 네이밍을 좀 정해 보았고요. 제천 시민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의림지 순체와 공어가 지금 서식 기반이 좀 취약해져서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 서식 기반을 저희가 순체 연못이라는 이곳에 재현함으로써 의림지의 상징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좀 저희가 계획을 좀 세워보았습니다. 그 밖으로 물레방아라든지 징검다리, 그리고 호수와 논두렁 체험장, 바닥 분수와 인공폭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물길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간별로 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다양한 색깔을 좀 입혀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조경식재, 시설지에 이런 색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공간 좀 분리 효과도 좀 도모하고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출해보았는데요. 마을별로 식재 계획을 수립해봤습니다. 해당된 그 컬러에 맞게끔 식재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식재 계획을 연출해봤고요. 이런 식재들은 추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대천에 더 맞게끔 좀 이렇게 수정 보완하면서 디벨롭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재 연출들이 12개월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좀 계절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봄철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적재적소에 식재들이 좀 배분되고요. 지금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그래서 사계절 식재 프로그램을 공간 전체에 좀 개본해 보았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들을 유형을 분류해 보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상지 곳곳에 해당 목적에 맞게끔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과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상수, 오수, 배수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특히 배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형 자연형 시설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이 물길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유지 용수들은 저희가 농업용수인 1인지와 그다음에 신정 상수, 그다음에 빗물 조리를 통한 용수 등을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그 시즌에 맞게끔 좀 활용해서 저희가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용 프로그램 계획이 되는데요. 이곳을 어떤 분들이 다녀갈 건지 좀 유형을 세워봤습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항상 다녀가실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 동반 가족, 그리고 중장년층, 직장인들 유형을 세분화해서 이분들이 다녀갈 수 있는 대표 코스들을 좀 저희가 당일형, 그리고 1박 2일, 2박 3일에서 평일날 체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기획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상지 내에서 그 제천시 전체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과 연계될 수 있는 축제 계획을 세워보았는데요. 저희 대상지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초록길을 중심으로 각 광장에 있는 이런 부분들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지역 대상지 내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제천시에서 연중연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경관 식재 프로그램들과 연계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1년 동안 개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변에 있는 농경지들과 연계하는 방안이 되겠는데요. 주변에 있는 농경지들의 그런 경관 농업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또한 대지 예술 등을 통해서요. 보시는 바와 같이 논아트라든지 재미있는 조형물들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그 지역 주민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경관 농업을 즐기러 오신 분들에게 배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적인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농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내외에 대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지금 수립해 보았는데요. 상단에서 보시는 지나게 보시는 부분들이 현재 지금 조정 계획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대상지 내에서는요, 지금 예산을 확보한 드림팜 마을이라든지 에코 브릿지, 그리고 대상지 주변으로 유채꽃 친환경 농법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해보았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 전체에 대한 그런 토공사, 그리고 물길 제어과 협비 열차들을 저희가 도입하는 부분들을 검토했고, 그 외에 주변에 사유가 보시는 부분, 사유지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수직된 부분에 꽃잔디 등의 식재를 통해서 공간을 이장대로도 형성하는 것들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3단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더 광역적으로 이루어져서요. 국비 등을 통해서 내부에 1인 7대 마을이나 상상마을, 슬로우 마을들을 더 조성하고, 외부에는 친환경 농업을 목리구역 전체에 좀 적용해보는 부분으로 계획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잔여부지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 전체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신 분, 지역 주민들,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양한 참여 방법을 모색해 보았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좀 전에 보고 들었던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 규모가 좀 줄었고, 그리고 시설 규모들을 좀 적정히 조정하여 총 사업비는 약 1,400억 규모가 되겠고요. 공사비 670억, 기타 부대비 등으로 해서 1,400억 규모로 저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정원이라든지 자연마당, 슬로푸드 미래교육에 포함됐던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총 사업비가 약 800억대로 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1,400억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에 대한 연차별, 그다음에 재원별 계획을 수립해 보았고요. 해당 계획은 유인물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 20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민자유치 방안과 관련돼서는 지금 MOU 체결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양진흥재단과는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었고요. 코레일 관광개발, 농어촌 공장, 만난 시의들과 지금 MOU를 체결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과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민자 유치를 할 것이고 미탁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요. 이러한 검토된 내용들은 후속 사업인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용역 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일단락되고 나면 민자 유치 또는 미탁 운영을 추진하여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절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부장 및 타당성 조사 기획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단계가 끝나고 나면요. 다음 단계로는 2단계가 되겠습니다. 특구를 통해서 대상지를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는 유원지로 지정하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런 그 구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완료되고 나면 설계를 통해서 설계와 공사를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업성 부분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은 전문팀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리넷의 문소문 팀장이라고 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성, 타당성을 조사할 때 기본적인 전제는 공공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공공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효율성, 제천시의 역량이 이렇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보통 사업 타당성이라 하면 이 경제성을 가장 많이 보는데요. 경제성이 있는지, 운영 수익이 있는지 이런 걸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관광시설은 수익성이 이렇게 높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려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많은 분들이 이 운영수지 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이걸 이 사도를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운영수지 분석은 1년간의 수익과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실제 나한테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본다면 경제성 분석은 이 전체 사업에서 내가 총 들어가는 돈과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하는 저희 사업에서는 본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수지 분석이 아니라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보통 운영수지 분석은 이 시설의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장사를 얼마나 할지, 내 돈을 얼마 벌겠다라고 할 때 운영수지 분석을 하는 거고요. 제천시나 국가 입장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과 편익을 따질 때 경제성 분석에서는 보상비, 공사비 등이 다 들어가는 반면에 운영수지 분석에서는 그냥 그 해에 들어간 돈, 인건비, 운영비, 시설 유지비만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요. 경제성 분석에서의 또 편익은, 그러니까 수익은 보상비를 통해서 땅을 샀다 그러면 그 자산도 내 편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구분을 하셔서 생각을 해주신 다음에 발표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경제성 분석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에서 들어오는 플러스 가치가 얼마고 마이너스 가치가 얼마인지를 넣어서 뭐가 더 큰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편익 요인은 가장 중요하게 이 수요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추정은 저희가 그 전체 시설을 농업 테마 관광시설로 봤을 때 22만 명이 오고, 그 웰리스 마을 같은 치유시설이 한 10만 명, 그 지방정원 35만 명, 슬로푸드 미래교육원 21만 명, 자연마당 2만 5천 명 정도 오는 것으로 이 중형 모형 기법과 관광 총량 기법을 적용해서 두 기법의 상등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수요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 동일한 유사 사례들을 봤을 때 약간씩 적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건 접근성 차이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할 수 있고요. 총 수요는 약 90만 명, 98만 명 정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사업으로 들어오는 편익 요인이 무엇인지, 농업 테마 관광시설과 지방정원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입장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시설들을 체험했을 때 체험 비용, 그리고 각각 임대를 했을 때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시설을 이용했을 때 관광객들이 와서 이게 뭐 먹고 사먹고 하는 그런 이용료, 그리고 이제 비사용 가치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경제성 분석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진 않지만 지역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거나,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거나, 건강이 증진되는가, 이런 걸 화폐 가치로 따져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천시가 만약 토지를 소유했다면 그 토지도 우리의 편익이 될 수 있는 자산 가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요인은 본 사업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비용일 텐데요. 그 운영 기간 동안에는 인건비와 명상 운영비, 시설 유지 비용이 나갈 테고요.
그리고 공사기간에는 이 공사비와 보상비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 편익 추정에서 이제 중요시 해야 되는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은 입장료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받는다면 또 얼마를 받아야 될지 이런 게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본 사업이 1,400억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당연히 입장료를 받아야겠죠. 비싼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면은 입장객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단지 출입 통제 문제가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주변에 펜스를 두른다는 그러면 물리적 비용이 발생하고, 또 초록빛 같은 경우 그동안 개방 활동 구간인데 거기를 또 입장료를 받는다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요소가 생긴다는 것은 관광객들한테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입장료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얼마를 받아야 될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전체 시설을 받는 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인 시설만 통합적으로 받는 안이 있을 수 있고, 아예 무료인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안비와 대안시를 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분 시설별 통합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농경문화 테마시설이라고 하는 드림팜, 무림집들, 상당마을을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통합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안이 하나 있고요. 지방정원은 관광객시까지 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입장료를 받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시설은 별도 요금을 징수하는 걸로 해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요금 수준은 어느 정도 할지 유사 사례와 그리고 그 계획시설의 규모 그리고 접근성 등을 따져서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이렇게 요금을 잡아봤고요. 이 이용 요금이 징수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을 해야 될지에 따라서 관광객 수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민감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객의 유입률 및 체류 시간 증대를 위해서 보시면 유사 사례보다 약간씩은 적은 요금을 책정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수적인 요금을 책정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가능한 많은 시설을 오고 가능한 많은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근데 이 체험 시설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 사람 중에 몇 프로가 이용할지가 굉장히 민감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그 KDI 그 기재도 예타 시대를 참조해서 10%가 참여하는 걸로 가정해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것은 과연 몇 명이나 이 시설에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줘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사업의 그 운영 단계에서 사업의 이게 행정 부분, 시설 유지 관리 부분, 직영 시설 운영 관리 부분에 인력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총 113명의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는 정규직이 17명, 기간자 9명, 공무원별로 32명, 외부 인력 55명으로 이렇게 운영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연간 편익은 그러니까 본 사업의 경제성 분석 30년 동안 하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연간 약 184억의 편익이 생기고 비용은 74억이 생깁니다. 그중에 이 연간 편익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돈이 받을 수 있는 사용가치라는 부분은 118억. 비록 우리가 실제로 받는 돈은 아니지만 주민이 그 복지 향상이나 이런 가치, 비사용 가치는 56억으로 돼서요. 이런 숫자들을 통해서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BC 분석은 입장료를 미징수할 때, 그러니까 입장료를 미징수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부대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돈을 좀 쓴다는 가정을 하면은 비용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만약 입장료를 징수를 했을 때 다른 사례들을 보면 양동마을 사례를 보니까 유료 입장을 전환 후 기존의 5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입장료가 확 줄어 40%나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요. 본 계획 분석에서도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방문객의 40%가 감소한 것을 가정했을 때는 입장료를 징수함에도 방문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편익이 분석이 1이 안 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사용 가치라고 해서 본 용역에서 이 비사용 가치를 경제성 분석의 편익으로 넣었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들어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뺀 상태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면은 0.7 정도의 BC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관광시설이나 이런 공공시설은 0.6이나 0.7 정도 되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적정한 숫자를 갖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는 지역에 2천억 정도, 부가가치는 700억 정도, 소득 유발은 400억 정도 발생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단계에서 보면 비사용 가치를 가지고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는 적은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실제로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제한적으로 몇 가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숙박객들은 다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 추정을 했을 때 한 90만 정도 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30만 명 이상은 숙박객인데 저희 시설에서는 숙박객을 30만 명을 다 수용할 수 없는데 그걸 다 어디 갈지. 그래서 그 숙박객들을 외부 유출을 방지를 하기 위한 방안들은 좀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안으로서 도시재생으로 빈집을 활용하든가 시내 숙박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든가 중초 민박을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을 추후에 타 용역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주 기숙이 이용의 유치를 위한 전략들, 그러니까 뭐 주변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을 어떻게 유입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편입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입장료보다는 와서 이렇게 먹고 쓰는 부대시설 이용이 편익의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좀 와서 돈을 많이 쓰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자료를 드리자면 공공의 재정 사업은 어떤 비지에 1보다 넘는다 안 넘는다 이런 숫자로 결정을 두기보다는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전략을 어떻게 잘 세워나가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손을 들고 우리 과장한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철 의원님, 예, 지뢰하시고 고항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 네. 아까 나도 설명했지. 여기 지금 수요 추정에 있어서요. 수요 추정에 무시하고 그 중량 모형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는데 관광 총량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 총량 기법은 이제 우선이 우리나라의 총 인구 중에서 어느 정도 관광에 참여하는지 그 수요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숙박 관광객과 당일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뽑은 다음에 그 관광객 중에서 이 충북이 어느 정도 오는지 그 비율을 좀 구합니다. 그럼 충북에도 관광객 비율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관광 총량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전체 관광 총량에서 이제 그 충북에 오는 관광객들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저희 시설에서 뭐 치유시설이 있고, 뭐 문화체험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이용률,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용률로 우리 시설의 이런 성격의, 그러니까 동일한 성격의 시설들을 이 정도 이용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비율을 또 구하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충북에 이런 동일한 시설이 있었을 때 충북의 관광객이 되는데요. 근데 그 충북의 관광객 중에서 제천시의 관광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총량을 가지고 또 비율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비율을 딱 나누면 이제 제천시의 관광객이 되는 거죠. 그런 중량 모형 기법은 이제 뭐 그 인구 이동이나 뭐 이런 거가 이제 포함되는데 지금 중량 모형 기법하고 관광 총량 기법 적용했을 때 총 수가 한 91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개 이제 평균치를 했을 때 91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편입 비용, 편입이나 비용 분석했을 때 이제 184억, 174억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예, 연간 편입입니다. 예, 연간. 예. 근데 아까 BC가 그 0.6 정도에 0.6이나 0.7 정도 되면은 예. 뭐 괜찮은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0.7 1 미만은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1 미만은 비용이 더 들어가는 더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0.7,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이 안 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냐. 근데 반대로 1이 넘는 사업을 민간이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사업이기 때문에 1이 안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말씀하신 공공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생각하고 사업할 때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얘기죠. 제천시에 부담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네. 네, 이재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열기구라는 게 그 사람 탑니까? 아, 예, 맞습니다. 사람이 타고요. 이렇게 터키나 이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위아래로만, 위아래로 상하로만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거 하는 데가 있었어요? 제주도와 그다음에 저기 그 수원 화성 옆에 가면은요, 있습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이거 참 굉장히 하여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관광객이 오고 나서 편입 제공 수준들은 늘 다른 관광객도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 말고 제천만의 어떤 메인 브랜드 상품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열기구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해운대구를 갔었는데 해운대에서 바라보는 아파트 벽면에다가 어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기구를 통해서 위로 가면 지금 이 벌에 뭔가 눈에 들어오는 그림, 제가 알기로는 밀레 이삭죽기를 어디서 그렸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공부해서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학된 경우는 뭔가 그것도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으니까 열기구 하니까 또 그거 참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린지들이 지금 국내에 보기 드물게 60만 평이 이렇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직적으로 저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잔연들이 일종의 캠퍼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되게 다양한 명화를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제천을 상징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영화사와도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 영화 프로모션 어떤 그런 광고 포스터를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되게 다양한 그 캠퍼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상생한다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좀 연계해서 저희도 수직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고 국내에 좀 보기 드문 사례로 좀 찾았던 부분이 열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제천 상징 로고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힐링 로고로 축약해서 의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그걸 보고서 팍 느끼는 거지. 그 의미 파악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주 부장님인데 예, 맞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번에 1차 보고 때, 중간 보고 때도 그렇고, 이제 우리 3차 최종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는 끝난 거죠. 거의 이제 마무리죠. 마무리에 담기지만 또 말씀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이제 최종 보고서에도 좀 더 담아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됐던 부분들이 후속 사업에서도 계속 개선돼서 고민해서 좀 더 디벨롭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스터 플랜을 갖고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차 때, 중간 때, 지금 최종 때 금액이 1차 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 때 1640억에서 지금 최종에 1420억, 그러니까 246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에 얘기하시면 64만 제곱미터에서 이제 62만 제곱미터로 2만 제곱미터가 빠져서 토지보상기하고 시설 몇 개 빠진 게 240억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이런 추정치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금액이 1, 20억도 아니고 지금 1000억대가 넘어가는 금액에서 무슨 사업이 갑자기 1차, 2차, 3차가 막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고, 국비를 받는다는 게 1차 때 300억이었다가 2차 때 500억 정도 됐는데 그 받는 것도 확실한 그 기준이 없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국비 확보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한다 그랬죠. 유인물을 봐도 잘 모르겠고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신당 그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그 설문조사할 때요. 정말 형식상으로 이게 과연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설문조사인지 이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오셨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테마 6개만 얘기하고 5분 만에 끝나는 그 설문조사를 주민들한테 한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그 드림팜랜드의 그 사업성을 알아서 의견을 주셨는지 모르는데 그 의견까지 여기 담으셨어요. 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5분 만에 하고 테마 6개 하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뭐가 얼마 들어가는지 하나도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와서 그 회의가 얼마 없으니까 5분 만에 하고 가시더라고. 설문조사는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이런 사업에, 중요한 사업에 어마어마한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이재신 위원 얘기한 열기구 같은 경우, 그 옆에 비행장 있는데 그 비행 금지 구역인데 아래에 뜨는 거, 그거 그 국방부하고 확인하셨나요? 네, 그 부분은 현행법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더 현행법도 지금 확인 안 하시고 여기 이제 담으신 거예요? 열기구 같은 게 그 비행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우리가 고대장이나 여러 가지 비행 금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 확인 안 하시고 그 최종 보고서에 열기구라고 그림 딱 그려갖고 이렇게 특화 사업을 올리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길 제한 계획이라 보면요. 생태연못이나 개구리 근방 처음부터 계속 나왔는데 그게 지금 솔방주 생태공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도대체? 그게 차이점이 뭡니까? 생태연못, 개구리 근방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농경문화 체험이고 그러니까 솔방주 가보셨죠? 예. 거기하고 차이점이 뭐죠? 도대체? 그러면 솔방죽은 그 옆에 있고 네. 개구리 dun봉하고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무엇을 저희가 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걸 만들어서 여기에 막대한 돈을 써넣어서 관광객이 와서 무엇을 개구리 dun봉에서 뭘 보고 이게 저는 그 옆에 있는 생태공원을 가보셨으면 이런 게 과연 이 속에 용역 보호소에 이런 개구리 dun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식재연출 계획 같은 경우요. 예. 연간 수많은 꽃 작물 뭐 여기에 보면 그림 예쁘고 참 좋죠. 지금 유채꽃이 제천에 파종돼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유채꽃 잘 폈죠? 예. 그게 어떻게 심은지 아세요? 부장님? 제천은요. 춥고 덥고가 확실한 동네예요. 유채꽃이 그 겨울을 나야지 되거든요. 씨를 뿌려서 파종해서 발화가 안 돼요. 식재를 해도 모종을 갖고 여기에 보면 지금 저 부장님이 그림 많이 그려놓고 이런 식재 저 꽃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이런 게 제천의 온도와 여러 가지 토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여기서 발화되고 이런 거 정확하게 따져야 돼. 안 그러면 식재 일일이 해갖고 하나하나 사람이 심고 가꾸고 다 해야 돼요. 물 주고. 그 많은 어마어마한 돈은 여기에 다 비용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협계열차 길중심으로 협계열차가 양쪽에 있는데 그림 보면 논다락이 일명 한 다락이 이쪽으로 한 다락이 저쪽으로 한 다락이 밖에는 없어요. 네. 그 옆에는 다 논이에요. 예. 청담벌이라고. 참 볼 것 너무 없습니다. 이 앞으로만 돼 있고요. 옆으로 가서 다 논이고. 사업비가 1,420억. 여긴 지방정파 되었으니까 800억밖에 안 된다. 얘기하셨는데, 맞죠? 예, 그걸 제하면 네. 800억인가 800억 정도. 예, 그냥 맞습니다. 800억의 보상비를 만약에 보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300 그러면 그 나머지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비슷하게 380억 정도 나왔던 걸로 나옵니다. 예. 시설비 300억, 400억 갖고 이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부장님이 생각해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1,400억이라 했는데 2,000억이 됐지 그 이상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지방정은 몇 백억,
국비 받는 거 몇 개 빼면 800억밖에 안 된다 해서 팍 다운시켰는데 여기에서 보상비 빼면 500억, 400억 이게 시설비거든요. 공사비. 나중에 이거 갖다가 될 것 같습니까? 저런 그림이? 안 되면 몇백억 이상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중간보고 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91만 명이 연간 오네요. 추정치. 91만 명이 오는데 연간 편익시가 184억, 연간 비용 74억입니다. 자, 아까 인건비가 113명이 그 예상치죠. 정규직 뭐 다 빼고 250만원, 그냥 평균 250을 잡자고요. 250만 잡아도 그 34억 정도가 나와요. 인건비만. 나머지 40억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이런 데 들어가는 모든 저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자, 연간 편익시가 184억에 숙박비, 비상가치, 자산가치 다 빼면 순수 입장비하고 체험비용 따지면 연간 비용 74억 최저로 잡았을 거예요. 최고로 안 잡고. 우리 제천시가 예산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은 아까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은 그 수익이 남지 않는 저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금액을 갖고 시설 사업을 토목 사업을 벌여갖고 제천이 이거를 13만 5천의 인구가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토목 사업비 이제 1,500 잡고요. 지금 이 예언대로 하시면 15년 이상에 해도 원금 못 갚습니다. 연간 수익 발생으로 보면 그 발생되는 그 나머지 이익을 날라려면 저희는 죽어요. 그런 거는 여기 안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자산가치, 비상가치 여러 가지가 이제 막 복합돼서 이게 다 91만 명이 오면 경제가치로 남아서 우리는 수익이 남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연간 비용이 인건비 플러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의 부대 비용, 전기세에서 모든 식재서부터 나무 가꾸고 감탄상각해서 건물 노후되는 거 모든 거 포함하면 1년에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 입장료 체험비 아무리 받아서 그걸 메꾼다 해도 시설비 우리가 공사비 갚기도 몇십 년 돼도 못 갚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제천에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유발 효과만 생각한다면 할 수 있죠. 근데 저희는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시설비는 당연히 순세비 잉여금으로 우선 한다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건 저희 세금을 해서 국비 받을 수 없으니까 지자체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저거는 없다 이거죠.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많이 주셔서 제가 하나하나 다 대답을 못 드리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보고서 좀 담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신 부분들이 아마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반영하실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더 검토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김홍철 의원님 좀 이따 하세요. 네. 다른 의원님 먼저 하세요. 예, 윤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드림팜랜드 이게 지금 사업이 6년 365일 운영이 될 거 아니고요. 근데 이 체험거리를 보면 농사철이라든가 이럴 텐데 겨울철에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보완되어 있나요? 겨울철은 저희가 제가 이제 12월, 1월, 2월이 이제 가장 추운 겨울철인데 여기 있는 시설들을 이용한다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혹시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제가 아마 실제 위주로 써놔서 지금 빠져보겠지만 문두렁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 추수 끝나고 난 그 인형 부지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농경문화 테마파크다 보니까 썰매라든지 그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 제천에 그 얼음 겨울왕국 페스티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 전역에서 다 이루어지겠지만 그 관련된 그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썰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농경문화 테마파크고 경관장구를 좀 많이 쓰려다 보니까 식교로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어렵기 때문에 축제 말고 이제 체험거리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농악기 때 우리가 시골에서 흥미했던 그런 그 썰매라든지 이런 체험거리 위주로 그다음에 저희가 그린지 어드벤처는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온실 형태로 그런 부분들에서 기존에 봄여름 가을겨울을 했던 체험도 아마 이어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아까 사업성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분명히 1년 360을 어떤 이용객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1년의 그 기준을 갖고 데이터를 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체험에 모든 요즘 관광이 체험 위주로 어떤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내용 서술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그 보고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한번 보니까 그 내용이 조금 빠진 게 많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제천시가 지금 그 겨울 축제라든가 그 별도의 예산을 갖고 갈지 앞으로도 계속 대달 사업일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거기에서 이제 축제 부분도 거기에 편입시킨다 그러는데 그 우리가 지금 일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축제 기간에 축제를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은 12월, 1월, 2월, 3개월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좀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1년 내내 특히 겨울철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1년 360일 그런 축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하순대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2027년이죠. 목표년도는 28년도입니다. 28년도입니다. 그러면 좀 제대로 용역을 좀 천천히 제대로 해서 가자 이렇게 했는데 4월 25일 날 하고 지금 또 한 달 만에 됐습니다. 바뀐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사업비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했지만 200억 원 이상이 축소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축소돼가지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이걸로 봐서는 제가 확실하게 현실 가능한 사업인지 의문이 좀 들고요. 현실 가능한지. 그리고 좀 전에 나왔듯이 이제 플라잉 제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성은 확보되었는지 보니까 경주 이제 플라잉 경주 뭐 수원, 가평, 제주도 이게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 강풍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강풍으로 해서 그 조종사가 숨지고 관광객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김병건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천 비행장이 있는데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허가가 안전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제천 관광객이 90여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 머물 수 있는 숙박할 수 있는 부분이 30만 명이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30만 명 숫자만 이렇게 내놓고 저희한테 숙제를 주신 건지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건지 예를 들어서 뭐 그 카라반이나 캠핑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숙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저희한테 그런 숙제를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91만 명이라면 오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다 끌고 올 건데 주차 연수가 6개에 대해서 640대가 주차할 수 있어요. 이거 640대를 해가지고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가까이 오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활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2028년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빨리 성급하게 이렇게 하신 건 아닌가. 앞으로 마지막으로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마지막이니까 이 사업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사업 추진 방안에도 봤지만 현재는 사실은 큰 그림을 그리고 빅그림을 그리고 후속적으로 나가기 위해 기본 타당성, 기본 구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큰 방향에 대한 빅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 용역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위한 그 다음 단계 용역들이 또 이어서 진행을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뭐 이번에 나온 걸로 해서 뭐 지금 저 사업들이 다 이어진다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빅그림을 가지고서 더 좀 더 그 디벨롭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계속 그 단계에 맞는 용역들이 이어져서 지금 점점 더 사업화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4월 25일날 중간보고에서 우리 시의회 간담회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상설공연, 의진식 폭포, 별기구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네이버 선생님한테 다 치면 다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제가 봐서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했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감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주차장, 주차 면수도 그렇고 딱 거기에 나타나는 부분이 숙박,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세 개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숙박과 주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고 그리고 좀 미진하다고 말씀 주신 콘텐츠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자료에는 또 다음 주에 좀 더 보완하고 있는 사항들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좀 더 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제천에 맞는 아이템들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네, 이정현 의원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림팜랜드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알고 있는데요. 중간 보고회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관계자, 공무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는 드림팜랜드가 성공이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주변에가 지금 우리가 다 농노거든요. 농사지는 다 농노인데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미래 영농 체험장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구상을 함으로써 지금 이게 테마가 있잖아요. 그죠? 테마가 있는데 그 테마를 제외한 구역에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피해 주는 거는 없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뭐 설문조사를 하고 통장님들한테 설문조사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형식에 불과한 설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좀 더 진지하게 다가가서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제천 시민이 공감하고 또 이것은 큰 틀에서 볼 때 뭐 남이섬이 성공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10번을 가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남이섬, 또 아침에 고요 수목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 개인이 하는 거지만서도 가서 실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 뭐 용역 단계는 있지만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입구가 어디입니까? 입구. 현재는 대상지 특성상 6개로 만들어서 메인 입구는 지금 광장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런데 광장의 테마가 전혀 없습니다. 광장 그림에 보면. 3월의 출길 테마, 드림팜랜드 무엇을 하겠다는 입구의 테마가 전혀, 밑그림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관광차가 오든 외지에서
사람이 오든 제천 시민이 오든 아 여기가 드림팜랜드 입구구나 뭐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전혀 없다는 거. 그쵸? 네, 저 그걸 바로 느꼈습니다. 예. 종합계획 수립을 보면서 그것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전에 우리 동료 김병곤 의원님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지만 솔방죽이 있는데 솔방죽을 살려서 그거와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거는 그걸 좀 피해서 지금 그 학생들이 또는 유치원이나 어린 학생들이 체험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솔방죽에. 근데 거기 솔방죽을 살려서 같은 거는 피해달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농촌이기 때문에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영농 체험장, 시드머니 뭐 이런 그런 거에 구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말씀 여러 의원님들 주신 상황과 같이 함께 또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주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물길재현 계획에서 이게 어린지에서 이게 물이 흘러서 이게 하소천으로 내려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물이 이게 어린지의 물이 365일 흘러갈 수 없잖아요. 그 네, 물 맞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충하실 건지. 기반시설계획에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림지 물로는 다 흘러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림지 물도 이용하겠지만 신정과 그다음에 뭐 때에 따라서 애들이 체험하는 부분에서는 상수도 이용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빗물을 우수를 지금 저희가 부분 자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큘레이션 시켜서 365일 물을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수 저장 방법은요? 우수를 어떻게 저장하실 건지. 하부에 뭐 방법은 되게 말씀해서 지금 없고 거기까지 담가는 방법은 아니지만 빗물 저류 시설을 가지고서 빗물을 담았다가 상수로 펌프를 올려서 보내서 이렇게 순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하고자 합니다. 하수천으로 흘러보낸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린 개념적으로 그렇게 물길이 흘러와서 간단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고요. 실은 이렇게 다 흘러보내면 유지종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부에서 받아서 다시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거에 대해서 유지비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 유지관리비에는 좀 포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잡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그러면 비용팀과 좀 더 검토해가지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이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파주에 팜랜드 가보셨죠? 예. 그 팜랜드를 보면 지금 우리 제천도 관광객들이 뭐 물론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겠지만 제천의 근교에서도 많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파주에는 그 잔디밭에 아이들이 그 뭐 물방울 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또 그 동물 먹이를 구입해서 토끼와 당나귀 이렇게 먹이는 체험 뭐 이런 것도 돼 있고 피자, 치즈 체험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정말 이렇게 즐길 거리가 많아서 그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가지고 3인 기준에서 50%를 할인하면은 9,500원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요금 관계도 그렇고 일단은 뭐 즐길 거리, 먹거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일단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이 성공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체험도 섬세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동의원님께서 많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질문보다는 당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작년에 제주도 에코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일산 컨셉으로 다녀왔고요. 제주도 에코랜드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지이고 제천의 지금 드림팜랜드는 말 그대로 논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정말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회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하는 단계를 지속적으로 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하여튼 저희들이 그 드림팜랜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 추진 담당자로서 상당한 책임감과 철저한 사명을 씌워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그 연구 문제라든가 또 체험 문제, 주차장 문제, 콘텐츠, 다양한 또 조형물, 테마 조형물 같은 문제가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김대중 의원님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김홍철 의원님 마지막 하세요. 마이크 켜주십니다. 안 누르겠습니다. 이게 공공재정 사업이라고 해서 이 비용 사업이 김성만 한 것 같은데 분명히 관광 산업이지 이게 제천시를 볼 때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산업 경제 분석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산업 연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에서 시의 재정을 무한 투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흑자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산업 연관 분석은 아까 사고효과에서 나온 거고요. 사고효과는 제가 이제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무성 분석이라고 지금 그 용어를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재무성 분석이라는 거세요. 사고효과는 아까 지금 제가 말씀 산업 연관 분석은 생산과 부가가치과 소득과 노동과 요거죠. 예,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30년 동안, 예, 30년 동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사고 효과는 기간을 두지 않는 분석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또 추가로 금명훈 의원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은주 부장, 저는 여기 그 테마 중에 하나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한 거는 우천 관련된 거니까 크게 안 보였는데 펫파크가 하나 저번에도 보였고요. 지금도 보였는데 이 펫파크가 왜 상상마을 속에 가 있는 거죠? 중간 지점에?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 펫파크를 이렇게 했던 부분은 이제 그 제가 주차장이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선호도가 있는 시설이라고 좀 이해를 됐기 때문에 좀 가장자리를 두려고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진출인도 중에 한 군데가 접근해가지고 제가 그렇죠. 펫파크라는 게 천만 반려견 시대이긴 하지만 실현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호불호가 갈리고 그러면 그게 출발하기 전에 맡길 사람은 거기에 맡기고 그 사람은 거기서 놀아다니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데 이게 아까 주차장 얘기를 하신 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시민광장이 출발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와 근접한 곳에 펫파크가 있어서 거기다 맡길 사람은 맡기고 그다음에 함께 열차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열차를 탈 수는 있죠. 그 주차장이 다 있고 그게 테마별로 다 쓰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저거는 이 시민의 푸른 길에 가장 우선 입구는 시민광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중간 상상마을 쪽에 있어서 이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저번하고 동일한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는 규모는 실내 건물과 실외 공간으로 해서 규모 자체는 변경하지 않았고요. 얼마 크지는 않은 거죠? 펫파크 자체가 그렇게 클 필요가 있지는 않고 그때는 지금 야외 공간 한 3, 4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부에 별도 약간 말씀 때문에 펜센터 3, 4천에는 3천 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까지는 아니고 국내에서 지금 제일 크게 하고 있는 시설도 한 4천 제곱미터입니다. 예. 그래서 저 지금 그 수준 정도로 지금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기에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펫파크에 3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예. 그 상상 외로 이 정도 3만 원이면 누가 여기 들어가서 그 개를 데리고 가서 놀고 이럴 거라는 걸 생각을 저는 안 하는데, 저도 뭐 나이가 키우고 있지만 이런 펫파크를 통해서 그 주위에서 애완견 때문에 일반 공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저건데, 그게 그냥 관리소 아니면 맡기는 보관 이런 기능으로 한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 조금 공간이라도 뭐 몇백 평이라도 공간 만들어서 실내 맡길 수도 있고, 그 애완견들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주인과 호흡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뛰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면 관광 유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경우처럼 이렇게 다머지가 주가 되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아주 그냥 구정 맞추기를 한다면 그건 의미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저기 박스 몇 개 갖다 놓고 보관하는 저거 외에는 할 게 없고요. 정말로 이런 드림팜랜드 속에서의 하나 공원 구조로 간다면 입구에 잘 보이는 곳에 그늘지고 좀 제대로 된 시설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오고 싶어하는 애견 가족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네, 잘 반영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전원주 부장님한테 잠깐만 질의를 해볼게요. 그 우리가 중간 보고회 때 그 제천의 독창적인 제천에만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충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추가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저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다 못다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거는 큰 그림으로 가는 거고 추후에 세부적인 그죠 방안들을 또 소개를 해서 먼저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예산은 훨씬 더 증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산은 그 어떤 계획을 취하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김명원 의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열기구를 했어요. 네. 근데 열기구를 꼭 해야 돼요. 근데 열기구를 하면은 그 송전탑에 걸려서 지금 열기구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열기구를 하는 데는 우리 제천처럼 저런 송전탑이 없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기구를 하겠다 그러면 송전탑을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송전탑을 하나 이전하는데 보통 뭐 3, 40억씩 들어가요. 그러면 더 추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세부 설계 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큰 그림으로 덤벙덤벙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막 넣어놓으셨는데 제천에 정말 제천의 특색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그 북프리지아 숲 아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모르시죠? 예. 우리 지금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제천 시민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쵸?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냥 뭉뚱그려서 용역을 했어요.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역인 거죠. 우리 노린의 우리 아까 설명하셨던 거 잠깐 나오세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타당성이 있어요? 본인이 제천시장이라면 하시겠어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세요. 타당성이라는 게 여러 BC가 지금 뭐 저기 민자에서 1.0 이상 나왔기 때문에 민자에서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본인이 기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 사장님이시든 아니면 제천시장님이시든 우리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라면 하겠다. 제가 대기업 사장이면 안 하고요. 네. 제가 제천시장님이라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자체에 관광객이 오는 것이
이제 시대 트렌드가 바뀌어서 많이 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소수가 오더라도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흐름이 바뀌잖아요. 여기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예산을 들여서 이 드림팜을 조성할 때쯤인데 2028년이면 이게 심었던 나무가 활착이 되고 그러려면 최소한 2035년, 40년이 돼야 아마 진짜 저기 지방정원다운 정원이 될 거고 이렇게 될 텐데 그때쯤이면 아마 우리 동서고속도로가 뚫릴 거예요. 지금 이제 영월까지 지금 추진이 되는데 여기에 오는 이 어마어마한 관광객들 만약 이대로 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거라고 보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경제성 분석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입장료, 체험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이 와서 그렇죠. 먹고 쓰고 하는 돈들이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입장료는 무조건 적자고요. 우리 이거 운영 못합니다. 입장료 갖고. 그럼 그 나머지가 제천 지역에서 가면서 아이스크림에서 사 먹고 기름이라도 넣고 해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가능성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 구상 단계에서 그 부분을 제가 확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재원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부분들도 잡아야 되고 하는 그런 재원으로 마무리를 그래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어떻게 제가 확답해서 이 사업 무조건 성공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저도 전문가지만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뒷부분에 사업을 어느 숫자를 하나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걸 결정하기보다 이 사업이 되도록 계속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전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업 사장님은 안 하고 저기 제천시장이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견 계십니까? 네. 홍철현님. 그러면은 대기업의 사장님 하시고 대기업 사장님은 안 할 것이고 대천 시장님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 묻고 싶거든요. 사실상 대기업의 사장이라면 안 하고 싶다는 게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천 시장이 하겠다는 건 이것을 어느 정도 공공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것보다 이제 제천 시장님이 하시는 일은 지역 주민이 잘 살게 제천시가 돈을 번다기보다 제천 시민들,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을 하거나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면 제천 시민은 돈을 벌잖아요. 비록 그게 제천시에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급 효과를 봤을 때 제천시장님으로서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는 제천시 재정으로 투입을 하고요. 수익은 말씀드렸듯이 연간 수익은 연간 비용보다 큽니다. 근데 그게 이 총사업비 초반에 들어가서 공사비 1,400억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운영에서 연간에서 그 현금 흐름은 수익이 더 많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시장님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예. 과장님 잠깐 오셔서 네,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요.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청취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지난 보고를 통해서 시민공청회 제가 윤덕규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시민공청회를 준비해달라.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 있다. 이거를 제가 제안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좀 한번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역사가 아니더라도 시라도 좀 시민들하고 좀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의회에서 추진해서라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수 짚은 것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전체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기된 그 문제점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용역 명칭이 종합계획으로 했는데 사실 좀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단계입니다. 사실 그걸 기초로 해서 특구 계획을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검토를 하고 무엇을 도입할 것인가에 기본적인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제기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천만의 색깔이 없다 하는 문제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거기 지금 보면은 그 의림지라는 특성과 또 식성동 관련 사항도 있고 관련 부분에 또 제한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일정 부분 좀 손을 놓아서 우리 저 축구 계획을 좀 반영함으로써 제천만에 있는 이러한 그 어떤 이벤트라든가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에 검토를 한번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제가 나름대로 케이블카가 지금 만들어지고 의림지에도 지금 얻을 때는 평균 한 17% 정도가 지금 그 입장객이 제천 시민을 제외한 일반 관광객들이 한 17% 들어올 때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많이 온다고 봤을 때 의림지에 들어왔을 때 의림지는 사실상 그거만 보고 다른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기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라든가 하여튼 관광 자원을 만들어서 처음에 좀 시작하는 게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 보완하면서 어떻게 그저 어렵더라도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 공지사항 해주시고요. 우리 계시는 한테 얼른 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악권 관련한 그 간단한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잠깐 패스 좀 해주시고 의원님들 약간 공지사항